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생기셨어요? 요즘 아시잖아요. 네, 잘생긴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전문가분 모시고 대담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늘 모시고 사법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자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 우리 김희수 헌재 소장께서 임명안이 부결되시고 김명수 대법원장님이시죠? 네. 뭐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지금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인데 예. 그 또한 뭐 정치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뉴스들이 늘 예. 일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이시죠? 맞습니다. 네, 예. 법사위원이시니까 직접 또 청문위원도 되셨을 텐데 이번 통과 안 된 것이랑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동의 절차에 갔는데 가부 동수가 나와서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 이제 200일 이상 지금 소장 자리가 공석이 돼 있어서 대단히 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여당 쪽에서 보기에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실은 전문성이나 혹은 도덕성에서 흠결이 많지 않은 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헌법재판관직을 5년간 수행을 하면서 사실 무슨 문제가 됐던 적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자의 그 청문회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네.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법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24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네네. 근데 그때까지 새로운 대법원장이 국회 인준이 안 되면 공백이 생기는 거죠. 네, 대법원장이란 네. 자리에. 근데 우리가 헌정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청문회를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뭐 청와대에서 하는 지명 인사에 대해서 항상 찬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도덕적인 하자나 뭐 전문성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안 보였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네. 수장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따져보니까 그 헌법재판소장이 지금 111일간인가 임명동의 절차가 미뤄왔다가 네. 표결에 들어가면서 부결되면 또다시 이제 지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더 많은 기간 동안 헌재소장 자리를 비운다. 상당히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네. 조속히 좋은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네. 김명수 대법원장 사실은 대법원장이라는 권한의 자리가 또 막강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자리들이 뭐 대법관 지명이라든지 헌재소장 임명이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는데 이것 또한 너무 지체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정치권 내에서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네. 어차피 대법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사법부 전체 개혁에 대해서 한번 가지신 평소에 생각이 계시면 묶어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 법관 판사들은 뭐 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봐도 대단히 우수한 집단입니다. 지금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지만 사법 시험이 있을 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 통과한 분들이고 네, 그 중에서도 네. 성적이 좋은 분들이 이제 법관이 돼서 판사로서 쭉 가는데 이게 커다란 문제가 뭐냐 하면 비슷비슷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말하자면 네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판사 생활을 오래 수십 년 하다가 대법관이 되시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와 갈등과 이런 것이 있어서 네네. 대법관이 다양화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좀 더 말씀드리자면 꼭 판사는 물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들까지도 좀 이렇게 대법관으로 돼서 네네.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님 말씀도 어쨌든 이념적 편향성이 많다라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 대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념적 편향성이 곧 대법관들의 임명 절차에도 그게 적용될 우려 때문에 그런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일부도 그런 동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저는 그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그 부분도 여당이 한번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심지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대법원은 독립됐지만 법관은 독립되지 않았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법관 줄 세우기, 인사 평정의 객관성의 미비, 뭐 이런 것들이 개혁의 초점이 아닌가, 사법 개혁으로만 좁혀놓고 보면 그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일단 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념의 편향성 네, 문제까지 네, 연결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을 뭐 어려서 사회 시간부터 헌법 배우는 시간에 다 배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민주화의 그 길을 걸으면서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실질화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예. 들면 유신 시대 같은 때는 실제로 재판 도중에 판사한테 쪽지가 전달되고 했었거든요. 네, 쪽지 재판이라고 그러죠. 예, 뭐 네. 무죄를 뭐 데모한 학생한테 무죄를 선고하거나 영장을 기각하거나 하면은 법관이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뭐 대법관들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다는 소문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은 상당한 정도로 달성돼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정치 권력의 뭐 탄압을 받아가지고 뭘 못한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데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법원 내부에서 한 명 한 명의 법관, 판사들이 독립을 얼마나 하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법원장 한 명한테 권한이 아주 집중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제 이 대법관에 대해서도 추천권을 행사하고 네. 그리고 법관 인사를 하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대법원장 한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헌법적인 예. 권한은 크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추천하거나 할 때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네. 실제로 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과반수 이상을 대법원장이 하는 셈이기 때문에 외부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의 힘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이념적 편향성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념적이나 무로 편향됐거나 혹은 뭐 좀 특이한 의견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 되면은 조금 염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 말씀하신 그 심사위원회 그 일선 판사들이 뭐 한 명 더 간다든가요?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대법관 추천 절차도 다 고치고 법관 인사제도도 고쳐서 이제는 법원에서 대법원장 한 명이 그렇게 힘을 못 쓰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미국 대법원을 보면 대법원장이 있고 물론 대단히 중요한 자리지만 만약에 대법관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은퇴해서 자리가 비면 그거는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장이 핵심으로 가질 부분이 인사의 균형을 잡겠다. 그렇죠. 뭐 그리고 지법하고 중앙 지원을 분리해서 인사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또 그런 그 거 인사를 내가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법관 회의를 활성화해서 그런 네. 목소리를 네. 듣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지금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작아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고칠 거고 지금 김명수 후보자도 아주 명확하게 그거를 밝히고 있고 네. 그다음에 김명수 후보자 본인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동안 판결한 거를 쭉 보더라도 뭐 진보건 보수건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별로 정치적인 사건에 판결한 것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이미 뭐 30년 가까이 법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본인 개인을 봐도 그렇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편향성 문제를 걱정할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아까 뭐 저기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신 분도 있다 그러던데 혹시 아버님이 아니 저희 아버지는 그냥 판사를 하다가 유신 때 쫓겨난 거고요. 예. 고초를 당한 걸로 알려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사건 때 그때 그 이후에 이게 내란 목적 살인인가 혹은 그냥 살인인가 이때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유신 시절인가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국가배상 문제 가지고 또 대법관들이 한번 어쨌든 아버님이 판사시으니까 뭐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또
예, 근데 뭐 고민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다고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건 옛날 일이고 법원에 계신 분들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법원 얘기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추가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검사 몇 기십니까? 연수? 저는 사법연수원 24기입니다. 예, 그 중에 제일 어릴 때부터 시험에 합격하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금 공부를 못했던 모양이죠. 공부를 제가 잘하진 못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그렇게 늦은 건 아니고요. 이런 말씀 드리는 예. 거는 뭐 소년 뭐 법관 얘기도 나오고 뭐 이랬을 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어릴 때 사법시험 합격하면은 사회적인 존중을 받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권한을 과다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고 한쪽에 지우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예, 측면이 분명히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소년 급제라는 게 바람직한가 소비자 입장에서 예.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내가 최근에 이제 금태섭 의원님 뭐 다른 걸 다 체크를 못했는데 예.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신 거 보고 몇 가지 간추려봤습니다. 예. 근데 이걸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검찰개혁 문제에 관심이 많고 네, 그리고 당연히 검찰개혁 그렇겠죠. 얘기를 하다가 그 한겨레 신문에 기고를 해가지고 결국 검찰을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게 2006년도인데 한 10년 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기저기 글도 많이 쓰고 또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말이 많아졌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참 글이 길다는 거니까 아 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주옥 같은 그런 영상으로도 길어도 좋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개혁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시면서 예. 느꼈던 점이 많은데 규정은 했어요.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예. 건데 그때 느꼈던 또는 추진이 저는 모든 개혁이든 어떤 정부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그렇죠.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길래 예. 그리고 이 글을 보면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결국 사람이 좌우하는 건가요? 개혁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좌우하는 면도 분명히 크고요.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검찰 조직의 수장은 검찰뿐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의 수장이든지 개혁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거는 내부에 당연히 이제 그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 조직의 수장은 거기에 저항하게 되는데 네. 그 저항을 넘어서 개혁이 가능하게 하려면 제도를 잘 만들어줘야죠. 근데 제도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개혁을 위해서 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 그렇죠. 이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은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혁하자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조정해서 하다 보면 개혁의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보면 정말 진지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서부터 이제 집권 여당까지 검찰개혁을 추진을 했는데 제가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이 실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 입장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참여정부 때 그 일을 했던 분들이 심지어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 관한 검찰개혁에 관한 책을 쓰신 교수님까지 네네. 실패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단순히 이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최근에 근데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되셨지 않습니까? 예, 예.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긴 하셨어요.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예. 말하자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 예. 그다음에 수사 기록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예. 또는 뭐 특별수사 활동을 대폭 축소해. 특별수사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원래는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네네. 이게 말하면 범죄가 있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의심받는 피의자들이 있으면 그거를 출동해가지고 수사하는 거는 경찰이거든요. 근데 이 범죄를 직접 맞부딪혀서 수사를 하다 보면 인권 침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꼭 내가 출세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맞부딪혀서 하다 보면 밤도 새워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왜 자백을 안 왜 할까? 저를 그러니까 이제 지적하시는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고 법을 잘 적용하도록 하는 게 검찰의 역할인데
특별수사라는 거는 검사가 경찰처럼 직접 수사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그러다 식구를 보면- 내가 수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처럼 검사가 하지만 인권 침해나 이런 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권한 남용이나. 그래서 그걸 잘 안 하겠다는 건데 그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렇게 개혁하겠다 저렇게 개혁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이라든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자꾸 소극적 입장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혹시 청와대 내에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조율된 발언인가요? 아니면은 평소에 가지던 생각이신가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청와대는 저기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가장 앞에 서 있고 중요한 공약이 하나가 공약의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검찰은 총장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친정이고 참 검찰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네. 검찰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검찰은 무수히 많은 개혁의 기회가 있었고 또 개혁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인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외부의 수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한 30년 가까이 검사를 하다가 2년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기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히려 대변할 수밖에 없다. 대변할 수밖에 없고 예. 물론 지금 뭐 저 청와대에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뽑은 분이고 나름 개혁 마인드를 갖겠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기만 검찰 내부에만 맡기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참여정부 때는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우리가 무슨 다른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따라오지 않을까 네. 했는데 안 그렇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20몇 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다 자기 후배고 다 자기를 지켜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개혁하겠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개혁보다는 검찰 자체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늘 저는 검찰이 항상 개혁을 하자고 해도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검사 동일체, 예. 그다음에 상명하복, 예. 뭐 이런 또 권력과 검찰이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들, 있죠. 예. 네, 이런 것들이 가로막는 요인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든 그 외부로 가도 그렇게 또 전문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을 그렇게 거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 인간과 사회에 말하자면 아주 그냥 단순한 본질 같은 건데요. 말하자면 동네에 정말 힘세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뭐 주먹대장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조폭이 하나 있다. 건달? 예, 건달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겁내고 하는데 그 마을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다스리는 동장이 돼서 원수. 오셨다. 예. 우리 제가 만약에 갔다. 예. 그러면 이 사람하고만 요 사람만 내 사람을 만들어 버리면 다스리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불러다 혼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딱 그 역할이거든요.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더라도 이거를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면 혹시 다음번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지만 정권 교체가 또 된다든지 하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자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이 주먹대장, 조폭을 하는 자리에 조폭이라 그러면 검사들이 화를 낼 테니까 그러겠네요. 그런 나쁜 예, 말을 그거는, 쓰진 않고 예. 하여튼 이 권력이 있는 조직화된 폭력 뭐 이런 거. 그것도 그렇고 똑같은 말이네요. 권력이 있는 자리에다가 어떤 착한 사람을 앉히려는 거는 포기하고 예. 권력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어디를 가더라도 정권이 그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결탁을 안 해요. 왜냐면 검사가 힘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검찰이 전 세계 검찰 중에 제일 셉니다. 네. 대한민국 검사들 보면 다른 나라 검사들이 부러워해요. 그게 정치 권력과의 유착, 또 부패의 원인이 되는 아니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검찰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로. 영장 청구권은 있는데 법률로 규정돼 법률로 있어요. 규정이 돼 있는 셈이죠. 예. 그 법률을 개정하셔야 되겠네요. 개정해야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예. 이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 헌병, 일본 경찰 그래가지고 경찰 권력이 너무 세서 독립운동도 탄압하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젊은 엘리트들을 막강한 권한을 줘서 검사를 내려보낸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민주화가 되고 일제시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비정상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제가 거죠. 그 의원님 말씀 중에 네. 잠깐 이 책을 보니까 권력과 검찰 네. 이게 이제 대담집이죠. 그렇습니다. 뭐 네. 대담하신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권력과 검찰. 네. 일선에 많은 검사들이 그 네. 인권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또는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검찰 바로 세워서 국가기강을 잡는 노력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항상 권력과 검찰 네. 사법 소비자인 국민은 안중이 없고 네. 권력과 검찰 이것만 논의되고 있다는 게 네. 문제가 아닌가.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국민한테 얼마만큼 사법적 서비스를 할 건가에 대한 맞습니다. 고민이 예. 빠져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네. 늘 국회도 사실은 법사위에 계시지만 다 검찰 출신 또는 변호사 몇몇 안 되는 판사 출신들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자구수정만 하고 앉아있다. 나는 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아주 그래서 구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네. 좀 검찰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법사에 와서 공수를 할 수 있고 네.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의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많아져야죠.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관예우가 되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네, 뒤에 물어볼 거 어떻게 미리 아시고. 아, 그건 뭐 저는 앞일을 좀 보는데 전관예우 없애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직 검사나 판사를 지냈다가 나온 사람은 변호사를 못하게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법률이 뭘 못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잘 안 되질 않아요. 네. 다른 방식의 어떤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전관예우가 왜 일어나냐 하면 검찰에 예전에는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고 피의자하고 둘이 앉아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가 피의자 사람이 살다 보면 고발당할 수도 있고 뭐 고소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자기가 검사 만나서 조사받고 문답할 때가 제일 중요한데 자기 변호사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검사한테 내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아,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부장이나 검사장으로 모셨던 사람. 이 사람 그래가지고 전관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가 그 조사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서 말을 못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디나 검사가 신문할 때 아니 그 질문은 잘못된 거라느니 뭐 자기 의뢰인한테 저 질문은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의뢰인 입장에서 자기 변호사가 따라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전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이런 정상적인 변론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자꾸 정관을 찾아가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다고 안 막아지거든요. 지금 내가 구속될까 말까 하는 위기에 놓였는데 검사장 출신이 몇 억이라도 달라 그러면 돈이 있으면 싸다 주게 되는 건데 네. 그 구조를 깨려면 정상적인 변론의 길을 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못하게 막고 이렇게 법조문을 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거를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하면 되는데 이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도 공부해 보셨죠? 예, 거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근데, 거기도 부패한 검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선할 때 검찰 개혁의 공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문제인 겁니다. 저는 미국 법이 다 선이다 옳다라고는 할 수 없다. 아, 그럼요. 하더라도 예. 왜 검찰만은 우리가 아직도 그 일제시대 그 관행들만 쭉 이어져 오는 건지 그건 바뀌지 않는 건지 어쨌든 안에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예. 네. 최근에 뭐 언론에 많이 대두됐습니다만은 예. 그 소년법에 대해서 예. 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 예. 들고 하나가 그런 아니라 몇 일이- 개가 있었죠. 예, 쭉 있어 왔죠. 예. 사건이 있어 와서 이번에 여러 국민들이 감정들을 폭발해 내시는데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셨어요. 소년법은 존치해야 된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기본적인 취지를 이번 기회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이번에 정말 잔인한 범죄들을 보시고 국민들이 분노하셨는데 네. 정말 이 피해자를 좀 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의 범죄가 이렇게 흉포해지는 것은 흉악하고 포악해지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2000년대 중반쯤에 지금도 이제 피해자 이름이나 얘기하면은 말씀드리면은 기억이 나실 텐데 한 3번, 4번에 걸쳐서 1년, 2년 사이를 두고 아동 성폭행범들이 엄청 많이 네, 있었습니다. 네, 네. 뭐 강호순이니 뭐니 네, 몇 사람 해가지고 네.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형량을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형량을 3차례인가 거쳐가지고 엄청 높여놨습니다. 지금은 살인보다 거의 형이 높아요. 네. 아동 성폭력범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르시죠? 네. 저도 모릅니다. 오히려 늘어난 추세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법만 바꿨지 네. 이걸 법을 바꿔서 얼마나 줄었는지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년범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당하게 당연히 분노하는 거죠. 네. 이걸 혼도 내주고 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달라. 그런데 갑자기 소년법을 딱 고치면 소년법 개정 얘기가 나오면 소년법을 고치면 되는 모양이구나. 예. 그동안 소년법이 문제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소년법을 통과하면 잘했다 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소년법 때문에 과연 그동안 문제가 있었느냐. 그건데 소년법에서 지금 개정하자는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법으로는 14살이 넘어야 이제 처벌할 수가 있고 12살, 13살짜리는 소년원밖에 못 보냅니다. 2년까지, 네, 네, 최장 2년까지. 네. 근데 그거를 12살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12살, 13살짜리도 교도소에 보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또 지금 소년의 경우에는 잔인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18세보다 어리면은 20년까지만 징역을 살릴 수가 있는데 사형 무기징역이나 이런 것도 처할 수 있게 하자. 근데 사형제는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사형자가 반대할 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요번에 본 그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12살, 13살짜리를 우리가 처벌을 못해서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12살, 13살짜리가 벌린 범죄냐면 그게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얘네들을 20년 넘게 벌을 줘야 되는데 20년 넘게는 못 줘서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거냐. 지금까지 5년 정도를 보면 소년이 뭐 10년 넘게 처벌받은 경우도 잘 없습니다. 결국은 소년법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형을 늘리자면 법원에서 많이 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을 늘렸을 때 과연 범죄가 주는지를 보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성년자하고 성년은 다르게 취급합니다. 왜냐면 그러기 때문에 미성년자한테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선거권도 안 주는 거고 술, 담배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소년도 10대 애들도 다 똑같이 너희도 죄 졌으면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교도소 가라 그러면 그럼 나는 초등학생이지만 담배 필 테니까 왜 나한테 참견하냐.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담배 피고 술 먹겠다. 이게 그걸 우리가 사회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직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강제로 뭘 못하게 해서라도 보호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언님 생각은 예. 이제 접근 방식을 바꿔보자. 바꿔야 된다는 바꾸고 거죠. 예. 그다음에 진정 그렇게 됐다면 좀 뭔가 통계 수치도 가지고 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죠.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그리고 이제 말씀이죠. 소년은 제가 그 소년법 개정 폐지 소년 개정- 시기를 거치셨죠? 그럼요 저도 네, 우리 다 소년기 끝입니다. 근데 폭력 소년은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가 소년법 개정에 반대하니까 뭐 네 아들이 맞으면 좋겠냐느니 뭐 온갖 그런 감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저도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무작스럽게 맞은 적도 있고 네. 그 저는 때릴 쪽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네. 교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검사 생활을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백 명의 소년범을 봤거든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소년들이 처음에 이제 조그만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저 무슨 자전거를 훔친다든가 오토바이를 훔친다거나 혹은 무슨 뭐 저 이 지나가는 애들한테 그 네. 흔히 삥 뜯는다 그러죠. 네. 돈을 좀 뜯는다거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저기 부산 약간 이짐의 사건이 폭력화된 겁니까? 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이번에 부산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폭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가 있냐. 근데 사람이 한 번도 폭력을 안 저지르다가 갑자기 그런 폭력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일탈을 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범죄를 저지르다가 법에 걸리면 기소회나 이런 게 되다가 또 조금 더 크다가 그러니까 범죄를 줄이고 피해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번에 피해자로 완전히 피해가 안 발생하게 할 수는 이런 없는데 내용이 예. 그러면은 그 법으로서 뭘 강제하기보다 네.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게 맞습니다. 더 중요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예. 됩니다. 그게 인프라를 없으면 갖추고 안 돼요. 예. 심리적 치료도 하고 예. 사회 자체가 건강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올해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 이 1000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다 대고 1000명을 이제 처리하는 사람이 5명이다. 그럼 한 사람당 200명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에 따라서 처리하고 소년원 보내고 하는 거지 실제로 상담이나 이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범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예산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들이 저도 옛날에 선배한테 맞은 적이 있지만 그거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창피하니까. 담임한테도 말을 못 합니다. 말을 하면 왕따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학교에서 그런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 수를 늘리고 또 이제 말하자면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안심하게 만들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자기 경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네, 훨씬 와닿죠. 현실리석 있게 걸립니다. 나중에 나가서 예. 하여튼 뭐 그런데 관심을 네. 어머님이 지속적으로 가져주셔가지고 그 올바른 제도가 정착될 수 있고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져서 그런 수를 줄여 나가는 게 또 선진국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 나오면은 저희도 여론조사 통해서 해보니까 수사권에 대해서 현행대로 검찰이 가져가야 된다는 인식이 15.5%, 예. 그다음에 경찰이 가져가야 해야 된다가 53.2%, 예.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이 일종의 그 미국 같은 경우죠. FBI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19.1% 이렇게 나왔는데 예.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FBI를 제3의 기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FBI는 경찰입니다. 경찰입니까? FBI는 경찰이고 다만 미국은 이제 연방하고 주가 있으니까 연방 경찰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나라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다만 이제 경찰이라는 것이 우리도 뭐 15만 경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인력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세지다 보면 예. 그 경찰 비리가 생길 수도 있고 네. 이러기 때문에 아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나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경찰관들이 비리를 저지른다든가 하면 네. 경찰 손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3의 기관 얘기하시는 분들은 FBI 같은 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네. FBI는 경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오히려 검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경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고 검찰은 경찰이 어떤 법을 어기지 않도록 이렇게 견제하고 그리고 또 기소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생각은 경찰에다가 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줘야 된다? 거죠. 예. 네.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초동 가시면은 다들 볼 텐데 시꺼먼 건물로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이게 세계 최대 검찰청입니다. 이렇게 큰 서초동, 건물이 없어요. 서초동. 예. 건물 자체가 권위적이에요 또. 근데 굉장히. 이게 그 건물도 제일 크고 네. 이 건물이 복도가 100 몇십 미터라 하는데 달리기 연습하면 되겠네요, 100m. 거기 근무하는 인원도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는 경찰이 할 일을 지금 우리는 검찰이 가져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상화 시키려면 다른 나라 검찰청은 다 조그맣니다. 경찰이 기소하고, 예.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안으로 뭐 수사를 과학화한다든지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한다든지 교육을 더 통해서 또 능력을 좀 한양시킨다는 이런 식의 대안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게 대표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잘 못합니다. 검사들이 처음부터 뇌물 사건 수사하고 중수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가서 뭐 교통사고, 절도 이런 거 폭행 사건 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몇 년 지나면 횡령도 하고 하다가 이제 횡령을 하다니요. 검찰이 하는 건 횡령 아니고. 사건 수사를 하고 네. 또 뭐 뇌물 사건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근데 경찰은 지금까지 뇌물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사건 이런 거를 못 맡은 겁니다. 네. 할 기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나가면서 하면 저는 아니 미국 경찰은 하는데 왜 우린 못하냐. 지금 우리 경찰도 사실은 네. 그래서 경찰 대학을 만들어서 만든 거고, 좀 예. 고급화시키고 예. 좋은 인력도 많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고민이 이번 정부 하에서 수사권 조정이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그 검찰 개혁의 아주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실 말씀이 또 혹시 마지막으로 예.
사법개혁 전체를 놓고 네. 앞으로 향후에 이제 뭐 어쨌든 뭐 대법관도 지명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지금 초기 정부 들어와서 벌써 뭐 내년 되면 또 선거 얘기 나와서 잘 안 될 거고 하니까 빨리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가서 빨리 국민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여당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예, 뭐 사법개혁은 정말 중요한 과제지만 이거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 더 잘 살게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검찰 뭐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이 좀 자발적으로 그 권한을 내려놓고 개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도 특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